네, 21대 대통령을 뽑는 6.3 대통령 선거가 이제 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관훈클럽이 준비한 저희 올해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모셨습니다. 저는 관훈클럽 72대 총무를 맡은 김승연입니다. 지금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시작된, 직선제가 시작된 1987년 이후에 저희 관훈 토론이 했던 그 역할과 기능, 그 역사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모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에 출마하셨고 그 선거에 당선될 경우에 이룰 대한민국에 대한 모습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궁금해하실 질문, 꼭 알아야 할 사안들을 저희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질문을 정중하게 질문 드린다는 저희 관훈클럽의 전통은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양력 소개는 생략하고 오늘 저희가 질문 드릴 패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왼쪽부터 김광수 한국일보 정치부장입니다. 다음은 박영환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입니다. 네, 제 오른쪽으로는요. 김형호 한국경제부국장입니다. 그리고 이미령 서울신문 경제정책부장입니다. 자, 그럼 한덕수 후보의 기조 말씀 듣고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관훈클럽 토론회에 불러주셔서 많이 떨립니다. 영광입니다. 저를 불러주신 김승연 총무님과 모든 임원분들, 모든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온 것은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의 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의 힘이 컸습니다. 중요한 고비마다 나라의 앞날을 위해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을 대변한 언론인 여러분이 계셨기에 우리 모두가 이만큼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5월 2일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한평생 제가 내린 가장 어렵고 무거운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대한민국 대통령 9분을 모시고 일하면서 그 자리가 얼마나 고독한지,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제 눈으로 생생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결정을 내린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민생, 경제, 외교, 개혁 이런 모든 분야가 정치에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쓴 성공의 역사가 정치 때문에 무너지는 일을 막겠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바로 개헌, 통상 해결, 국민 동행 세 가지를 약속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과제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계에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파적 이익을 내려놓고 국민 전체를 위해 타협하는 큰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정치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들이 국리 민복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논의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국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정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와 설득의 과정은 찾아볼 수 없고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언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는 이미 정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개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개헌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 경제, 외교, 개혁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켜 갈래갈래 쪼개진 대한민국을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재통합하겠습니다. 개헌에 성공하는 즉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린 첫 번째 약속, 바로 개헌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통상 해결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문제는 우리 경제는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과 직결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미국발 관세 폭풍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며 협상을 진척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당선 후 통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만 믿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미 간 통상 문제를 가장 오래 다뤄온 사람,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양국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국익을 해치지 않고 미국과 건설적인 협상을 진행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한미 관계는 단기간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편의적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피로 맺어져 오랜 세월을 거치며 굳건한 신뢰로 다져진 동맹입니다. 서로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래지향적인 결론을 얼마든지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미국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게도 우리는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 즉 국민 동행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빛나는 역사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공적입니다. 그 과실도 국민 모두에 돌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힘겨운 취약계층, 미래가 암울하다고 느끼는 청년층, 이분들이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어야 나라 전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가장 약한 분의 복지가 우리 모두의 복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도 경제도 활력 있게 돌아갑니다. 다만 민주당 방식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줄탄핵, 일방적 감액 예산 처리, 전 국민 25만 원 퍼주기식 경제정책, 이런 수단으로 국민의 행복을 이루었다는 나라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 통합도 약자 동행도 경제와 행정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나라 살림을 하면서 각종 제도를 손보고 효율화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제가 그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통합과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한 시대를 마감하는 분기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들이 제 등을 딛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끝으로 저는 공직 생활을 오래 해서 제 자랑을 하는 데는 매우 서투입니다. 성격상 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걸 훨씬 더 잘합니다. 오늘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제게 물으시지만 다음에는 꼭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나라가 갈 길에 대해 많은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쓴소리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날은 여러분이 아닌 제가 취재 수첩을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용환 부국장이 일단 대선 출마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단일화 관련돼서 초점을 맞춰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 박용환입니다. 우선 지금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총리님이 왜 출마하셨을까일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 앞부분에서 개헌, 통상 그리고 통합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추상적입니다. 좀 국민들 이 마음에 쏙 와닿게 결단을 하게 되신 구체적인 계기, 결정적 순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세계적으로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통상 질서는 단순히 통상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산업의 전체 구조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강대국 간의 관계,
그리고 강대국과 중연국과 그리고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과의 관계가 요동치는 그런 대변혁의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적어도 국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과 분열이 우리 공동체의 기반을 흔드는 이런 상황이 지속돼 가지고는 그거는 절대로 저는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쫓는 그런 정치 싸움은 거의 위험 수준입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개혁도 다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협상을 중단하라는 그런 현실과 전혀 동떨어지는 정치적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우리 자동차 업계는 25%의 품목 관세의 질곡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올해 적자가 몇 조가 더 늘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이러한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중단하라는 그런 어불성설의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그러한 정치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권한대행을 무사히 6월 3일까지 잘 마치고 은퇴해서 편안한 개인 생활을 누리는 것도 어떠냐 하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또 그것도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거를 제대로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국정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그런 도중에 이런 통상 질서와 국제 질서의 요동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위험한 처지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러한 국내적인 개헌을 통한 우리의 제도를 명백히 바꾸고 그러한 것에 기초를 두어서 우리나라가 국내적으로 안전하고 부강하고 국제적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가 꽃피고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약자와의 동행도 같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급하고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예, 역시 대선 출마 관련해서요. 출마 과정에서 누구랑 주로 상의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간에는 보면 정진석 비서실장 등 그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이나 아니면은 그 성일정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이 적극 출마를 권유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요? 그리고 출마 과정 누구랑 상의를 주로 하셨는지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일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특히 우리 최근에 우리의 경제 국내외적인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의 전문가가 좀 나서야 할 때 아니냐, 통상의 전문가가 나서야 할 때 아니냐, 그리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정치에 있어서의 권력 의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기는 하지만 바로 그 권력 의지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여러 번 시도했던 이런 우리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87년도에 만들어졌던 이 헌법을 본질적으로 새로운 우리 세계 경제의 질서와 우리 국내의 사정에 맞는 새로운 옷으로 입히는 것에 실패를 해왔기 때문에 욕심이 없고 3년만 하겠다고 공언을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이 경제 전문가가 나서야 할 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분들은 또 우리의 가족들은 이러한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제 우리 50년 공직 생활로서 끝내자.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언젠가는 내가 진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본 그러한 노력이 충분치 않지 않느냐 하는 말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몇 날을 고민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제 우리 국민 모두를 한 마음으로 통합해 가면서 제가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과 결론에 도달을 했고 그것은 순전히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한 것이다.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그리고 지금 우선 관심사 중에 하나가 후보 단일화입니다. 김문수 후보하고 단일화 추진 중이신데요. 이번에 객관식으로 답변하기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일화가 안 되면 대선 레이스 중단하실 겁니까? 계속하시겠습니까? 저는 단일화가 반드시 적절한 시기 안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에 제가 모든 국민을 다 만나는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새로운 제도를 바꿔서 싸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발 그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정말 열화와 같은 그런 반응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 개인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정치가 우리의 민생을 발목 잡고 경제를 발목 잡고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뻗어나가는 것을 발목 잡는 그런 일은 참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열화와 같은 하나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치인도 어느 국정을 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의 그러한 의지를 감히 벗어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단일화는 이루어질 거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세계 7대 국가, 6대 국가로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와 정책을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들의 끝없는 소위 그 국민들의 어떤 의지, 국민들의 설득 이런 것도 같이 동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이제 박영환 부국장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세 번째 질문은 혹시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계속 하실 거냐 중단하실 거냐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예스다 노다 한쪽으로 좀 답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결심이 좀 안 쓰신 건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거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광수 부국장 또 이어주시죠. 네, 한국일보 김광수입니다. 단일화에 관심 중요한 질문들이 있는데 이따 하도록 하고요. 먼저 저는 가위원 질문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이 대선은 미래로 가는 이벤트라고 하죠. 그래서 시대 정신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항상 또 시대 정신에 관통한 후보가 승리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우리 후보께서 시대 정신이 뭐라고 보시는지 말씀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정치의 영역은 국리 민복을 제대로 챙기는 그러한 그 정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에는 모든 것을 새로이 한다. 그거는 아마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바탕을 두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바꾸고 혁신하고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우리 국내 국외의 엄청난 도전에 직면을 해가지고 국민 통합을 시키고 그러한 국민 통합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개헌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약자, 경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챙겨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합과 상생 그리고 그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 이것이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후보님 성함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 그 전에는 같이 붙었던 단어가 뭐 차출론, 대망론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단일화, 그와 더불어서 빅텐트란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단일화 첫상대는 우리 김문수 후보일 텐데 사실 김 후보가 생각하는 단일화 빅텐트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거의 뭐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전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빅텐트의 범위 어디까지로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러한 그 우리의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그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배제하거나 또는 빼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더 많은 분이 이러한 시대 정신을 따르면서 이거를 위한 제도적 개혁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그 큰 하나의 연대, 저는 이거를 가장 중요한 제도적인 변혁은 개헌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개헌 연대는 특정인을 말하자면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소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우리가 개헌 연대를 통해서 우리 제도를 흔들리는 요동치는 이런 국제 정세에 대응하고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 대내적인 제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개헌 연대를 향해서 나가야 한다. 이 개헌 연대는 단순히 우리의 헌법을 바꾼다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이러한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수십 년간 우리가 정치를 목적으로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항상 개헌이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면서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을 이번에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2007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하는 마지막 시기에도 이 헌법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총리로 취임을 하니까 그동안에 총리실에서 준비한 원포인트 레슨, 원포인트 개헌 이거를 하자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 두 캠프에 전화를 했습니다. 두 캠프의 얘기는 정부가 꼭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고 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런 아주 미적지근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개헌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취임하는 첫날 제 대통령실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 지원 기구를 만들어서 현재 많은 국회의장님들이 이 개헌에 대한 대안을 만들었고 또 지금 정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헌정회가 1,200명 가까운 그러한 그 과거의 입법 활동을 해보신 분들을 회원으로 가지시는 헌정회가 그런 안들을 거의 완성시켜 놓고 있고 지방도 돌아다니면서 많은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충분히 어떤 권력 분산 체제로 갈 건지 저희의 기본은 결국 권력 분산, 분권 그리고 삼권 분립 간의 상호 견제 그것을 통해서 선택적 법치를 행동으로서 보이고 있는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믿는다고 하는 엉터리 사이비 민주주의자들을 분명하게 응징하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진정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약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국가 체제가 되도록 그를 통해서 국민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4일이었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후보께서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파면되신 후에는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헌법재판소의 그러한 판결을 존중합니다. 저는 일관되게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 또 반대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딴 결정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한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회가 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를 하고 저는 대통령께 즉시 용산과 협조해서 대통령께 가서 계엄을 즉시 해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수락을 하셨고 그 전에 저는 국무위원들을 다시 한번 우리 용산에 다 소집을 해놓고 그러나 소집을 하는데 당시에 계엄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저희가 계엄 해제에 대한 안건을 만들고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그러한 그 의결 주문서부터 시작해서 의결한다는 3번 방망이를 치는 것까지 제가 관장을 했고 또
그 담당 국무위원이 그 안건을 읽는 것에 대해서 좀 완벽한 그러한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 안건을 처음부터 다시 국무총리가 직접 읽고 제 주목으로 3번 그 회의를 완결하는 그러한 도장을 찍는 그런 일들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것은 이미 헌재가 3월 24일 날 선고를 내렸고 야당에서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만족스럽진 않지만 헌재의 선고를 받아들인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엄에는 반대하셨다고 했지만 후보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 또 유일한 총리입니다. 국정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지만 그 정부는 중도 하차해 있고 지금 이 현실이 됐는데요. 어떤 한때 그러니까 이 정부에 같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지금 대선에 출마하셨다는 지적이 적지는 않습니다.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좀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저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도덕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도 일을 했고 김대중 정부에서도 일을 했고 김영삼 정부에서도 일을 했고 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일을 했습니다만 저는 단 한 번도 대통령의 뜻을 존중은 하면서도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을 반드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총리로서의 한계가 없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로 앞으로는 정말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결과로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각오를 제가 매일 다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까지는 해주셨는데요. 관련된 얘기를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출마 선언하면서 야당 대표와는 2주에 한 번씩 오찬을 하겠다. 그리고 언론, 노조, 사회단체, 시민단체 분들도 2주에 한 번씩 만나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새로운 주장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오랫동안 모셨던 대통령들 중에는 누구도 이랬던 적이 없거든요. 윤 대통령은 더더군다나 안 하셨습니다. 야당 만나라, 식사해라, 노조 만나라, 대화해라 이런 건의를 윤석열 대통령께는 좀 해보셨는지 그때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하셨고 그 반응에 대해서 또 총리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물론 그런 건의를 드렸다는 말씀은 드리겠고요. 그러나 그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를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그러한 행동을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 약 2년 한 6개월 정도에 우리 언론에 대한 제가 직접 브리핑을 한 47회 정도 했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총리가 했던 그러한 그 기자들에 대한 백브리핑보다도 많이 했고 규제 개혁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정부의 프레임을 설명하는 데는 제가 직접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직접 나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 정부의 가장 일관된 규제 개혁이라는 정책을 추진하는 큰 동력이 됐다. 그러나 규제 개혁의 근원을 이루는 수많은 규제 개혁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법안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저는 그러한 우리 국회의 업무도 정말 좀 더 철저하고 그리고 강력한 그런 설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국회의원님들도 진정으로 계속 그런 좋은 분들은 계속 국회에 국민들이 선출을 해주시지만 그분들이 지금의 우리의 정당의 운영 체제, 지금의 어떤 정치권의 운영 체제, 그리고 특정인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당 운영의 체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바뀌고 개혁되고 혁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와 국민을 위하는 그런 조직들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냐. 우리의 헌법은 물론 모든 분들이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많은 경우에 당파적 이익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더더군다나 그런 얘기 자체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근무 시간을 52시간 체제를 좀 더 유연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한때는 해야 된다고 했다가 아직도 그 법이 통과가 안 되는 그런 그 근로시간의 유연성에 대한 그 법이 통과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은 정말 우리 기업으로 봐서는 또 우리 산업으로 봐서는 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로 봐서는 치명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설득하고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적 개혁의 핵심에 저는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들의 개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하는 말씀을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모든 이러한 정치인들이 과거에 정말 훌륭한 정치인들이 위기 때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를 위한 협의를 하셨듯이 우리의 정치권도 그러한 분위기가 되고 또 그렇게 하는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끊임없는 언론에 대한 노출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대화, 소통, 설득 노력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10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30분 정도 뜨겁게 토론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좀 관찰해 보니까 한덕수 후보께서 30분 동안 사람 이름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네요. 여건, 야건 관계없이 한 번도 안 쓰셨는데 아마 오랜 공직 훈련 때문에 그런 습관이 배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제 정치인 되신 지 닷새째니까 오늘 이제 나머지 시간에 실명도 좀 사용하시고 좀 자극적 있는 얘기도 해서 주지를 좀 선명하게 해서 메시지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30분간의 관찰기입니다. 자, 그럼 박영환 국장께서 계속 정치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관련 질문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핵심 출마 선언하시면서 개헌을 핵심 목표로 제시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분권형이라는 방향만 있고 구체적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구체적인 게 뭐냐고 여쭙게 되는데요. 권력구조 개편 관련해서 구체적인 구상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1년 정도는 지금 있는 모든 나와 있는 제도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국민적 차원에서 좀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부분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어느 부분이 이런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제도 같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저는 크게 보면 결국 삼권 분립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말하자면 법 문안에 맞으니까 이거는 법치주의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선택적 법치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거를 rule by law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종의 우리의 가짜, 위조 법치주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법치주의는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법의 지배, 영어로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만 영어를 써서 rule of law 아닙니까? 그 rule of law가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헌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문안대로 다 하지 않았냐? 국회법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위원장이 당신의 발언을 내가 금지하고 당신을 여기로부터 쫓아낼 수 있다. 그거는 폭거지요. 폭거.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하나는 포퓰리즘이고 하나는 절대적 다수라는 거에 가면을 쓴 소수에 대한 철저한 무시입니다. 그거는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외국의 석학들, 외국의 지도자들도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주 대낮에 뭐 야밤에 일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만 그 백주 대낮에 야밤에 도대체 그런 말도 안 되는 제도들이 또 그런 폭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멸살하겠다는 의도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룰 바이 로 같은 그런 엉터리 같은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 저는 왜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느냐? 저는 그분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닐 것이다 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지 않는다면, 그렇게 믿을 수 없다면 저는 제가 5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일하면서 우리 100불도 안 되는 그런 소득에서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3만 6천 불이 넘는, 그리고 일본의 1인당 GNI를 뛰어넘는, 그리고 일본보다 국제적인 일종의 국가 신인도가 2단급이나 더 높은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제가 정말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정치인들은 좀 정치계에서부터 축출도 좀 되고 국민들의 선택도 받지 못하고, 그러려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잘하는 사람들이 더 언론에 공개가 되고 언론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는 그런 제도로 확실하게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거를 여기에서 제가 지금 국민들이 결정해야 할 일을 제가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엉터리 정치가 안 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구체적 안을 여쭤본 건데 질문하고는 좀 다른 답이었던 것 같고요. 그 구체적 안을 내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개헌을 지금 하시려면 현실적으로 야당 동의, 구야당이죠. 민주당 동의 없이는 절차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안을 내놓지도 않으셨고 하면은 이걸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국회를 통과를 시키려면 아마 상당 부분 양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구체적인 안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안을 상당 부분 수용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러한 국가의 가장 효율적이고 국민을 위하고 그러한 국립민복을 위하는 정치 제도, 헌법을 비롯한 이런 제도가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판정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운영을 잘하면 되지 뭐 제도가 뭐가 중요해.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총리를 운영하는 제도에 있어서 거국 내각,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국 내각도 필요하겠지만 거국 내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라면 즉각 책임 총리라는 제도로 그거를 전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국무위원들을 뽑고 해임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총리의 그러한 견해를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시간을 주고 아마 검증 같은 그런 단계도 총리실로 넘기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책임 총리제를 철저하게 하는 거, 그거는 당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지금 우리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야당의 동의, 지금도 거의 뭐 3분의 2에 가까운 그런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있는 야당이 동의 안 해주면 다 어려운 거 아니냐, 이 모든 것이. 저는 반드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고 국정이 그러한 다수의 소위 물리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다수에 의해서 망가지고 실현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봐왔고 특히 지난 3년 동안 많이 봐왔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저는 역시 조그마한 싹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간호법 정말 어렵고 쟁점이 많은 법이었지만 제가 야당의 많은 분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결국 그 어려운 간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산 이번에 야당이 역사상 처음으로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안을 했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다소 조금 복원이 되긴 됐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냥 국가가 편의에 의해서 또 국가의 자비에 의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던 보상이 아니죠. 일종의 그 손해를 좀 이렇게 보충해주던 이런 제도가 아니라 2022년에 정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보상을 받는 권리를 가지게 하고 국가가 그런 권리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을 하는 그런 체제로 하는 추경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또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가 됐고 그해 12월 달에도 역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됐고 그 다음 해에도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국정이라는 게 갈 길이 바쁘고 국민민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좀 그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아직 역시 우리의 그런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힘을 합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것이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막 비판하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야당도 몇 번을 집권을 해본 당입니다. 지금 야당이 그러냐?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죠. 지금의 야당은 노무현 그때의 야당과 김대중 야당과 너무 다르지 않냐?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진정한 마음 속에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옳은가?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어느 분의 지시에 따르는 게 옳은가?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얘기를 막 거론을 했다가 또 다시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저한테는 통보가 된 바가 없어서 아직 어떻게 답변된지는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법관들을 탄핵을 해야 되겠다. 대법관의 숫자를 30명으로 늘려야 되겠다. 물론 루즈벨트도 하도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하니까 그분이 말하자면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으로 대공황 1920년대 후반에 많은 거를 하니까 저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인원수를 뭐 한 3배로 늘려버리는 방법밖에 없겠다. 2배로 늘리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인가?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잘못했다는 얘기인가? 정치적으로 했다는 얘기인가? 저는 절대로 우리 대법원이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법관 어느 한 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우리 3분의 2 이상을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그런 정치 구조를 우리가 좀 더 설득하고 좀 뵙고 소통하고 하면은 저는 과거에 몇 건의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저는 아주 암담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물론 그분들의 기본적인 양심, 그분들의 기본적인 지성, 반지성이 아니고 그분들의 확증 편향적인 그런 사고를 벗어난다는 걸 물론 전제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그 서울신문 이미령 부장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서울신문 이밀령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총리를 지내시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의 매주 주례 회동을 하셨고요. 하지만 국민 다수는
윤 전 대통령이 독단적이고 소통이 부족했고 장관이나 참모들이 의견을 내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직원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결정 오류, 판단 오류를 바로잡으신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맨 첫 번에 조각을 할 때 제가 총리로 지명을 받고 우리 대통령과 그 인사를 담당하던 분하고 세 사람이 이제 마지막 그 강요 선정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정부에서 근무를 해봤고 또 그 직전에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바깥에서 보고 그러나 이제 많은 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얘기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어느 정부도 정말 속 시원하게 그래 이 부처 이거 중요하다 그러니까 좋은 장관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뽑고 그리고 나서 차관, 차관보, 국장 그리고 그 부처하고 일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공기업 이거는 장관 당신이 책임지고 선정을 하시오. 그 대신에 책임을 가지면 당연히 민주사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권한을 가지면 책임도 같이 가야 된다. 해서 엄격한 그런 책임을 묻는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는 이런 거라면 훨씬 더 정부가 효율적이고 더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최고 그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큰 과제, 국가의 과제, 뭐 개헌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우리 뭐 노동, 교육, 저출산 문제, 연금 이런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 첫 모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장관을 고민해서 이렇게 뽑았는데 차관부터는 일체 장관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차관이 누가 되는지 제가 추천을 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보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후적으로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번 인사가 몇 % 정도가 과연 장관이 추천을 해서 그렇게 했느냐. 저는 그것이 우리 관료들을 소위 힘을 주고 관료들이 보람을 느끼고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사에 대한 권한이죠. 장관이 그런 권한을 갖지 않으면 장관이 진정으로 자기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가끔 그러한 국무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장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랬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한 7%는 그렇게 됐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거는 역사상 제일 높은 수치가 아니었나. 그런데 그 다음에도 그렇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분 개각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90 몇 %가 과연 그렇게 됐었는지는 제가 사실 다 안다고는 얘기하기 어렵겠습니다. 어느 부분은 제가 어느 부처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누구를 이렇게 추천하는 것이 잘못하면 잘못되는 분을 추천할 수도 있고 그러나 물론 어느 단계에서는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만기 칠남은 못한다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만기 칠남을 하는 순간 모든 정부 조직은 다 위만 바라보고 있는 조직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비효율, 모멸감, 일의 지체 이런 것들은 더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부작용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한 장관과 장관 중심제, 책임 총리제 이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결국 거국 내각이라는 형태로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은 그 부분이 뭐 여냐 야냐 이런 거를 따지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결선상에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 후보자께서 지난해 10월이었던가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인이고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이다라는 평가를 하셔서 좀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요. 결과론이지만 2달 뒤에 계엄이 벌어졌고요.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서 2년 6개월을 보내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3년에 대한 평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선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일방적인 국회의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국정이 힘들어지고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는지 하는 것은 뭐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그렇다 해서 계엄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엄은 분명히 우리의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 그 두 가지가 영향을 받는다면 계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군사적인 그러한 목적 어떤 그 뭐 북한의 침공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상설적으로 또 우리 군 조직에 계엄과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제도 자체로서 헌법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그러나 계엄은 우리 정치적인 문제로 풀 수 있는 일이라면 다소 그것이 조금 더디고 힘들더라도 계엄은 발동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평가해봐라 그러면은 저는 그분이 한 일 중에 가장 저는 제가 공감을 한 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와 그리고 반지성이 아닌 지성에 기초한 그런 행정을 하겠다 하는 그 취임사에서 공언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의 평가가 이제 다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과도한 노조의 무리한 활동에 따라서 노사 간의 관계가 위협을 받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노동 개혁 그리고 그 노조의 그 재정의 공개 이런 문제는 정말 어느 정부도 하기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불필요한 보조금의 지출에 대해서 과감하게 매스를 댄 거 그리고 우리 과학계가 그렇게 썩 100% 동의를 절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그 R&D 정책에 있어서 그동안에 낭비가 됐던 거 잘못 쓰였던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 거 물론 그러한 또 의료 개혁을 지방 의료와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뭔가 이걸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를 받도록 뺑뺑이 응급실을 돌지 않도록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의료 개혁에 시작을 하신 거 그런 것들은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 대통령도 과가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분은 그렇게 삿된 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을 둘러싼 논란이 그 해임 이후에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권 2인자로서 후보자께서는 그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아셨는지 아셨다면 그 정권 차원의 리스크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서 잘 보고 있었습니다만 저한테 직접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주도록 하거나 그런 일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난 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수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수사 절차를 통해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니었는지가 좀 더 명확히 밝혀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관련해서 조금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평가 말씀하셨을 때 또 윤석열 대통령 그 설득 관련했을 때 초기에 인사가 참 잘 돼서 장관 주도로 98% 정도 인사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는 예, 말씀. 그 후에는 좀 확인을 못 해보신 걸로 설명을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중에 김건희 여사가 국정 개입이라는 게 다른 것 대표적인 게 이제 인사 개입 또 공기업 인사 등등과 관련해서 보도가 끊이지 않았고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이 믿어버리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 정권 리스크하고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총리의 업무하고는 영향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자주 보이셨는데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화를 좀 나누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가끔 그 우리 언론이나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를 전달을 드리고 제가 직접 그 확인을 한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분명한 이런 그냥 누가 짐작으로 얘기를 해서는 저는 안 되는 것이고 최근에 수사기관들이 본격적으로 그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확실한 좀 제도적인 개편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문제에 직면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은 유언비어에 의해서 공격도 받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김용호입니다. 후보님이 좀 전에 그 유언비어와 관련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 질문 중에서 그 불가피하게 앞으로 후보님이 두고두고 직면하게 될 질문 중에 하나인 사모님과 관련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후보님의 부인을 거론하면서 무속 전문가라고 언급을 해서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현 상황이 국민들에게 무속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굉장한 외민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부탁드리고 이번 출마에 대해서도 후보님의 부인께서 찬성, 반대 중 어떤 의견을 표명하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극렬하게 반대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이제는 모든 공직에 대한 봉사는 접고 이제는 우리 개인적인 생활을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지원 의원님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참 잘하는 분입니다. 비서실장을 하셨을 때 DJ 때 제가 경제수석을 몇 개월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청와대 그때는 청와대죠. 청와대 수석이 9명이 있으면 경제를 원칙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경제수석 하나입니다. 많은 경우에 8명은 다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 국민들이 무슨 어려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원칙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런데 박지원 실장은 그래도 미국에서의 본인의 사업 경험 그리고 한국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항상 경제수석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 있었던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었고 국제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분이 제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는 말씀을 저는 듣고 오른쪽에서 듣고 왼쪽으로 흘려버렸습니다. 왜냐? 그거는 그분한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셨고 더구나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을 하셨던 분이 그러한 얘기를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알던 박지원 전 DJ 비서실장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얘기는 철저하게 새빨간 거짓말이고 저희 집사람의 그러한 우리 동양의 그런 것에 대한 거는 제가 인사청문회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언론에 나오고 여러 군데 연초에 보는 오늘의 운세와 토정 비결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원장님은 점집을 차렸다고 그랬어요. 제가 고발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 국회의원 내가 비서실장으로까지 모시던 분을 그렇게 하면 되겠나.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정보를 하나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국정원에 확인을 시켰어요. 국정원이 우크라이나 국정원에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국정원장은 첩보가 물론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권한대행한테 보고를 안 합디다. 왜? 적어도 4개, 5개의 그런 정보, 첩보를 크로스 체크도 하고 이제 소위 그 교차 체크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체크를 한 다음에 이것이 정보로서의 신빙성이 있다 할 때 제가 대행님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행께서 첩보 수준에서 알아가지고 무슨 결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정도의 양심과 그런 지성은 우리 박지원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거를 취소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고유명사 처음으로 나옵니다. 저 후보님이 출마 선언서에서 나라는 평범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후보님은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국무총리 2번, 주미대사 그리고 50년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요. 일반인들한테는 결코 평범한 분이 아니신데 그렇다 보니까 오랜 공직 생활이 전문성에서는 경쟁력인데 일반 바닥 민심을 파악하는 데는 다소간의 괴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평범한 시민은 어떤 정의에 속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국가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그 일할 기회를 받았고 저는 정말 전력을 다해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붙어 있는 일종의 별명은 일벌레라는 별명을 받았고 저는 일생을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우리 약자의 보호라는 것을 사무관 때부터 제가 가졌었다. 저는 그거는 그렇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90년대 말에 정말 우리 이제는 정책이라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개방 이런 것만으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보상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가야 하는 방향을 또 그런 특정한 그것 때문에 막 틀어버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개방과 시장 경제와 이런 것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은 제3의 길 이런 쪽이 좀 더 적절한 그러한 우리의 정책의 하나의 고려 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그러한 국가를 위해서 가야 하는 것, 예를 들면 농산물을 개방을 해야 된다. 이게 국제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을 보면 5,200만 국민 중에서 그래도 5천만 정도는
그러한 농산물이 좀 더 그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분들의 여러 가지 식품비라든지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면서 국제적인 원칙에도 맞는 거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그 당사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해드리면 우리 우리 그러한 그 개방과 시장 경제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딴 방향으로 이런 터닝을 바꾸거나 아니면 좀 더 고품질 쪽으로 가서 이러한 그 사업을 영위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어느 한쪽이 옳다 그래가지고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얼마나 논리는 좋습니까? 얼마나 미래 비전은 화려합니까? 이걸 통해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매년 두 단위 숫자로 소득이 올라가고 그걸 통해서 생활이 더 좋아지고 그러나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고용을 줄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좀 더 논의를 신중하게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했으면 아마 그 소득주도 성장은 성공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념적 소위 천국만을 보고 한 결정이기 때문에 결국 처참하게 실패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약자 보호, 약자 동행이라는 정책을 전폭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는 방식은 바꾸겠습니다. 그건 그냥 대한민국 재정이 빚을 내 가지고 돈을 풀어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중에 그걸 다 갚는 그런 멍해를 지고 또 실질적으로 생활에 크게 도움도 안 되고 이런 포퓰리즘은 우리 경제 정책에서는 배제해야 하는 하나의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러면 돈을 퍼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께 소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을 이 AI 시대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도록 교육을 충분히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는 동안에 생활이 보장되도록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좋은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 국가 균형 발전 정책 그것도 똑같습니다. 많은 정권이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거를 체계적으로 끊임없이 그것이 전 정권이 했으니까 바꿔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전 정권이 했어도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정책이라면 우리가 그거의 문제를 보자. 아, 이게 투자가 100이 돼야 되는데 10만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이게 안 됐구나. 예를 들면 우리 중소기업들 또 많은 기업들을 지방에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책으로는 기회발전특구라는 것이 지역에 다 도마다 한 200만 평씩 지정이 돼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 상속세 때문에 이 중소 중견기업들이 힘들어 죽겠다. 외국에서 자꾸 오라고 그런다. 상속세 면해 줄 테니 우리나라로 와라. 뭐 특정 국가를 제가 지칭하진 않겠습니다. 그 나라들은 매년 사절단을 보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작년에 정부가 고민하다가 바로 그 기회발전특구 지방입니다. 지방에 그 200만 평에 들어오는 중소기업이 있다, 중견기업이 있다면 수도권에서 옮겨가는 그러한 기업이거나 그 기회발전특구에 새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사용자가 나는 5대에 걸쳐서 계속 이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내가 상속하는 게 아니다. 가업 상속하는 거다. 그러니 상속세를 저희가 어떤 정책을 했냐면 유예해 주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면 5세대가 지나서 도저히 이 사업을 우리가 못 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 팔면 한 25% 정도 그 수준의 상속세를 내도록
개정안을 그러니까 그거는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지고지선에 또 꼭 우리나라에 필요한 그런 정책과 상속세의 부담이라는 것 때문에 기술력을 축적하지 못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그런 기술력의 축적 수요화를 조화시키는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저 세금의 일종의 세금의 감소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통과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뵙고 설득하고 전화드리고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그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시는 그 정당은 국가 균형 발전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 지방의 기업이 내려가는 파격적인 상속세 감면이라는 중소 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에 했던 제도가 그게 부자 프레임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따라 뭉개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내건 정책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경제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분들이 계속 이념적인 정책을 만들어 놓고 비도덕 가지고 뿌려주겠다 뭐 이런 정책을 하면은 그거는 나라는 시간 가면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게 딴 건가요? 나라가 망하는 거는 재정이 건전하지 않을 때, 안보가 불안전할 때, 그 자력 국방 안 할 때 이럴 때이거든요. 그리고 국민 행복은 도외시할 때, 국제 수지 적자일 때, 그리고 생산성이 낮을 때, 그리고 그 협치 안 될 때 이런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이 저는 정말 좋은 시기다. 지금이야말로 대외적으로 엄청난 그 파고가 몰려오니까 우리가 정말 이때 제대로 개헌하고 제대로 약자 동행하고 제대로 통상 국제 질서 고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된다.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왜 우리가 6대 국가가 안 되고 7대 국가가 안 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우리 국민들의 능력, 우리 청년들의 능력, 우리 기업의 능력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고쳐야 할 때가 고쳐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 요즘에 이제 동영상으로 한덕수 후보의 총리 시절에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모습 보았는데 총리께서 답변을 하기만 하면 야당 의원들이 잘라가지고 발언의 자유가 참 없으셨는데 오늘 저희가 기회를 좀 넉넉히 드리고 계시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령 부장님 계속 질문하시죠. 조갑재 선배님한테 야단 맞을까 봐 좀 겁이 나네요. 네, 후보님께서 지난주 광주 5.18 민주매역을 찾으셨다가 가로막히신 일이 있으셨고 그 당시에 이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라면서 몇 차례나 외치셨는데 그 직후에 헌정회를 방문했을 때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다가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2차례 쓰신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디시면서 그 호남 출신의 정체성을 강조하셨는데 정작 좀 역사적 인식은 호남의 정서, 다수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할 요만큼의 생각도 그럴 의사도 없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앞뒤를 보시면 이런 광주 민주화 운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광주 시민들이 참혹함과 고통을 겪었는가. 또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국가가 그동안에 우리 그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그 민주화 국립묘지를 일종의 성역화하고 그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가 하는 거는 뭐 광주 시민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더 아프게 느낀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제가 그거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런 표현을 한 것은 국민들과
광주 시민께 정말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당의 모 야당의 대표였고 지금 후보인 그 대표님도 2014년에 광주 사태라는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때 세월호 사태 직후에 코멘트를 하시면서 뭐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하여튼 뭐 광주 사태 때 얼마나 참혹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를 표현을 쭉 하시면서 뭐 광주 사태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야당의 대표를 하셨던 분이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하여튼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제가 그런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런 아주 큰 의미 또 우리 국민들과 광주 시민들이 겪었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헌법재판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권한대행 시절에 그 헌법재판관 국회 몫이죠. 3명을 끝내 임명을 안 하셨습니다. 그게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헌재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우선 헌재 판단을 존중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명료하게 해주신 헌법재판관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3명의 임명을 유예했죠. 유예한 그 문화는 어떻게 됐었냐 하면 우리의 그 여러 갈등이 있었던 고비고비마다 항상 우리에게는 정말 훌륭한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대화와 소통과 합의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헌법재판관 임명한 뭐 60명 이상의 분들이 한 번도 여야 합의를 하지 않고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야가 본인들이 추천할 분을 추천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합시다. 근데 최근에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해서 하면 한쪽은 통과를 시키고 한쪽은 부결시켜 버리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당시에 당 간에 이것이 확연하게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나서 합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즉각 임명하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즉각 임명하겠다고 한 사람을 2-3시간 만인가 탄핵을 소추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직무정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목 대표가 2명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1명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했고 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다소간의 이견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은 한 명을 두 당이 추천을 했으니까 한 명이 아니라 이제 인원이 많으니까 우리는 2명을 해야 되겠고 여당은 1명만 해라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합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을 숫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임명을 한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국회는 여야가 3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한 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어떤 사람이 좋겠냐 해가지고 합의를 한 명 하는 것도 사실 합의입니다만 이 특히 또 하나의 1명은 반드시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국회에다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은 각 당이 추천, 1명은 사실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1명을 추천하는 이런 형식이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아무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3명을 하게 되면 소위 재판의 근본은 일종의 그 공정한 재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공정한 재판을 물론 성향이 다르다 해가지고 항상 다른 재판을 하겠냐?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임기는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입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국회가 우리가 다수니까 3명 뽑는데 야 2명 우리가 해야 돼라고 하면 그러면 4년이 지난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서 국회가 바뀌어서 여야가 바뀌었다고 치면 헌법재판관의 구성은 그 전에 지금은 여당인 야당이 다수일 때 2명을 뽑은 분이 계속 계시고 한 명은 지금 국회는 그분이 다수당이 됐는데 그 당이 계속 한 명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 이렇게 믿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악유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여야가 한 명씩 하고 한 명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해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의 관례입니다. 그 관례가 계속 지금 국회에서 깨지고 있는 겁니다. 왜? 절대적 다수인데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다수니까 우리가 2명 뽑고 통과시키면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 법치주의죠. 물리적 법치주의. 진정한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 법치주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헌재는 판정을 어떻게 했냐? 성향이 어떤 분이 국회에서 뽑혀 오더라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신 분은 항상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성향이 어떻다는 것은 권한대행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이런 판정을 하신 거거든요. 의외로 또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일 헌법재판소를 우리가 말하자면 상당히 참고를 한 겁니다. 독일 헌법재판관은 상원이 반을 뽑고 하원이 반을 뽑습니다. 반드시 3분의 2의 찬성에 의해서 재판관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헌법재판소법이 바뀌어야 되고 국회법이 바뀌어야 되고 필요하면 헌법에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야말로 헌법재판관이야말로 헌법의 정당성, 적법성을 판정하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기구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권리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가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의 구성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그게 소수를 배려하지 않는 쪽으로 운영이 되고 아니 이것이 법에 따라서 지키고 있는 건데 무슨 얘기야? 이런 억지는 아닙니다. 문자에는 맞습니다. 헌법의 문자, 법률의 문자에는. 그러나 그거는 정말 헌법의 정신도 아니고 헌법재판소법의 정신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우리 국회가 따라야 할 소위 이런 모범은 절대로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헌법재판관의 임명도 저는 추천도 국회 3분의 2로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네, 지금 11시 23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질문에 비해서 약간 늦어졌습니다. 이제 11시 40분까지 진행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질문과 답변에서 좀 속도감을 높여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가장 큰 관심은 우리 후보님과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이슈일 텐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묶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시간은 결국 김문수 후보 편이다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뭐 정치 입문하셨지만 여러 가지 기반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불리한 부분이 있고요. 저쪽은 공당의 후보잖아요. 그 불리함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역대 선거에서 단일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단일화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때는 뭐 서로 다른 정치 세력이라든가 기반이 달렸을 때 폭발력이 있는 법인데 후보님과 김문수 후보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비슷한 배경에 비슷한 그런 백그라운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시너지가 날까는 좀 우려가 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단일화에 성공하셔서 최종 후보가 되셨을 때 결국 마지막 남은 상대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일 텐데 이재명 후보는 오랜 기간 동안 내공을 쌓아왔고요. 또 지지층도 확고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우리 후보께서 어떤 강점, 어떤 경쟁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저하고 모든 일이 잘 됐을 때 경쟁해야 할 부분은 내공이 쌓였다고 하셨는데 잘못된 내공이 쌓인 겁니다. 그분의 지금 하고자 하는 정책은 저는 국가를 위해서 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대부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라고 보고요. 또 어떤 부분이 진짜 정책인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계속 바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도 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국정이고 그것이 정책 당국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것을 본인을 지지하는 그런 정치 세력에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국가와 국민이라는 전체를 보고 가야 하는 그리고 앞으로 지금 10위 우리 그 강국을 7위, 6위, 5위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그 내공에 있어서는 더 많이 쌓였고 50년 동안 그러한 정책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실현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고 우리의 약자와 청년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일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훌륭하신 분이고 청렴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입니다. 저는 무엇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위해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모든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떤 방식의 단일화에도 다 찬성입니다. 다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가야 되겠다. 그러면 지지 세력이 다르냐? 저는 지지 세력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 지지 세력이 반드시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우리가 국가와 국민이라는 큰 대의를 위해서 힘을 모은다면 우리 국민들이 다 이러한 선택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실 거고요. 또 김문수 후보는 훌륭하신 분이어서 앞으로도 우리 정치에서 큰 일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우선 디딤돌이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합니다. 제가 다 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천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저는 노력가일 뿐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배분하고 그리고 임기도 3년으로 마치고 저는 확실하게 떠날 겁니다. 말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개헌을 한다고 하면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항상 사장시켰던 그 수많은 정치인들하고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그 헌법재판관 관련해서 시간이 없지만 추가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국회목 재판관은 임명을 안 하셨는데 권한대행 시절에 대통령목 재판관은 비자마자 바로 지명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좀 이율배반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청구하신 후보 중에 한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친이라고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을 굳이 헌재에 넣어서 했는지 비판도 있습니다. 우선 절친이라는 얘기가 훌륭한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두 명은 왜 임명을 했느냐 지명 절차를 시작하려고 했느냐 물론 두 분만 한 게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원혁 재판관을 같이 임명을 했고 그 다음에 대법의 마용주 대법관을 같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제가 두 분을 지명 절차를 시작해야 되는 그 상황은 대통령이 이미 탄핵이 결정이 돼가지고 고리가 돼버리신 겁니다. 안 계십니다. 지난 12월 달에 제가 탄핵을 받았던 그 3명 재판관을 국회가 합의하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유예를 한 그때는 대통령께서
그 일종의 그 탄핵 재판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탄핵 재판 결과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고리돼서 이제는 안 계시는데 북한이 예를 들면 우리를 침공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국가 원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전포고를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권한 대행의 권한이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은 고리가 됐을 때에는 자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지가 많고요. 그런 학설이 많고 물론 거기서도 또 자제를 해야 된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 대행이 대통령이 이제는 돌아오실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 4월 18일이면은 헌법재판관 2명이 자동적으로 임기가 만료되게 돼 있는데 그 10며칠 전에 이러한 절차가 시작도 안 되게 한다? 저는 그게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이완규 후보는 어떻게 해서 임명한 거냐? 저는 이완규 후보는 제가 2년 반 정도를 법제처장으로서 같이 일을 해본 사람입니다. 아주 바르고 그리고 절대로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올바른 얘기를 해요. 그런 분을 제가 쭉 지켜봤고요. 그러면 대개 이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는 후보자 리스트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분이 임기가 끝나면 어떤 분들이 좀 후보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대개 한 15명, 20명 이 정도 리스트를 주고 제가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가 지명을 했고 이완규 처장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책임하에 제 임무로서 직무유기가 아닌 그러한 권한을 행사해서 지명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대개 쟁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통령하고 친하다. 저는 대통령하고 친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완규 법제처장을 뽑는 데 있어서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있는데 제가 뭐 그런 것도 잘 모르지만은 저는 이 사람을 뽑는데 그런 친소, 학교 이런 거 잘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잘 따지지 않는데 그분이 워낙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요. 대통령하고의 친소는 저는 그거는 제가 알지도 못했고 또 설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도대체 훌륭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데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 아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어떤 사람을 뽑더라도 일단 뽑힌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돼 있는데 왜 대통령이 무슨 저 성향을 본다 그러고 이런 엉터리 고려를 하느냐라고 판결을 해버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도 배치된다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그 무슨 네 분이서 계엄이 나고 그 다음 날 어디서 식사를 했다 하는 건데 그거는 이틀 뒤에 법무부 장관 저 헌법재판소가 판정을 하면서 그분도 거기에 계셨거든요. 그 4명 밥 먹은 거를 또 국회가 열심히 탄핵 소추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탄핵 계엄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정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책임 있는 공당이나 책임 있는 분이라면은 헌재가 그렇게 판결을 했으니까 이거는 쟁점은 안 되는 거구나라고 자제를 해주셔야 되는 게 상식적인 분이고 지성적인 분 아닌가요? 그 다음에도 계속 헌법재판관 친구를 임명했다. 4번 밥을 먹었다. 아니 그럼 헌법재판관님들은 쓸데없는 일을 한 겁니까? 아니 똑같은 법무장관에 대해서 이미 판결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마치 저에 대한 탄핵 소추에 내란 동조인지 뭔지 전 잘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거 없다고 판결을 해버렸잖아요. 헌법재판소가. 그런데도 지금도 보면 계속 어디에 써붙인 거는 내란 무슨 공범 한독수. 아니 도대체 이런 기본적인 양심도 안 가지고 하는 분들이 정말 국정을 맡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얼마든지 플래카드 써 있는 거 저는 좋고요. 그거는 표현의 자유니까 좋은데
이제는 좀 우리 정치가 좀 자제할 거는 자제하고 아닌 건 아니고, 그리고 쓸데없는 흑색 선전하는 거는 그건 좀 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계속 특정 정치인의 성함을 지명하지 않는 것도 저는 계속 그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그래야 된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좀 발전하는 거고, 우리 조갑재 선배님이 맨날 주장하시는 좀 선진국처럼 좀 제대로 좀 해봐라 하고 야단치는 거하고 딱 맞는 거고, 또 우리 뭐 여러 선배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것에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우리 선배님을 배신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히 하나만 좀 짧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도 이제 검토 보고서를 했을 텐데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할 때요. 거기 혹시 내부 검토할 때 당구장 표시하고 그래도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이분은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그런 조언을 들으신 적은 없습니까? 네, 뭐 그런 조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있었어도 제가 무시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 거 저도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통상 분야입니다. 그 출마의 변에도 통상으로 인한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저도 트럼프 1기 정부 때 정치부 기자로서 경험을 했는데 1기 때 트럼프와 2기 때 트럼프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는 느낌입니다. 관세 정책도 우방과 비우방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관료 분야의 전문성, 그러니까 통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님의 경력이 경쟁력에 비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정통파를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맹점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차기 지도자는 배포가 있어서 협상이 가능한 사람이 되지 않느냐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상에 대해서 배짱 배포는 저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그거는 뭐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다만 저는 어느 부분을 판단을 할 때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그런 과제를 볼 때 저는 맨 먼저 그걸 생각합니다. 협상을 하는 사람들은 카드를 가능한 한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 카드를 가질 때의 대안이죠. 대안을 가질 때 이 대안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미국만 도움이 되는 거냐, 우리도 도움이 되는 거냐. 저는 그거를 반드시 따집니다. 그거는 아마 외교만을 하신 분들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많은 경험을 해보면. 그거는 역시 경제 정책을 실제로 수립도 해보고 산업 정책도 해보고 기업이 망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선순위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고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를 중심으로 좀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경력에 대해서는 저는 미국에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사귄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제가 하나 알고 있는 거는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만 막 가져온다 해서 절대로 좋아하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미국의 협상가들도 이 사람이 제대로 사안을 파악하고 있는가, 그 파악의 기초를 두어 가지고 정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하는 것인가, 자기가 감당도 못할 거를 갖다가 내던져 버리고 가는 건가, 이거를 정말 그 사람들도 끊임없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동안에 많은 협상을 해봤고 자동차만 해도 3번 제가 협상을 해봤는데요. 또 한미 FTA라는 큰 협상을 해봤고, 그래서 뭐 당초에는 뭐 여러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야당도 걱정들을 많이 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한미 FTA는 굉장히 잘 된 거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한미 간의 관계에서 한국 쪽에 오히려 흑자가 늘어나 가지고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그러셨습니다마는 한미 FTA를 없애버리자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고요. 뭐 저는 그건
이제 잘못 판단을 하신 거고요. 이제 그런 일종의 우리가 6.25 전쟁 후에 미국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한미 동맹 또 한미 FTA 또 교역 기술 지원 이런 거를 통해서 했듯이 우리가 미국 한 나라의 도움만 받은 건 아니죠, 물론. 그러나 미국이 우리의 가장 큰 맹방으로서 그런 거를 했고, 미국이 지금 시점에서 이 세계 질서나 통상 질서가 도저히 미국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저는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면서도 저는 성실하게 미국에 대해서 협상에 임해줘야 된다. 그런데 제가 한 2, 3주 전에 계속 들은 얘기는 한덕수 총리는 협상에서 손을 떼라. 협상을 중단해라. 우리가 가서 해줄게. 누가 와서 한다는 겁니까? 그것도 일종의 저는 폭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폭거를 통해서 나라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라가 흥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망하는 데는 의외로 시간이 별로 안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세계적인 우리의 역사의 경험 아닙니까? 정말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이게 국가와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고 우리 현명한 국민들은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누가 말을 잘 바꾸는지 누가 말을 안 바꾸는지 누가 안정감을 주는지 누가 신뢰감을 주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국민들을 무섭게 생각하면서 제 어렵지만 또 힘들지만 이런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인데 벌써 100분이 흘렀습니다. 애써주신 한덕수 대선 후보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부족한 질문이 좀 있고 더 들어야 될 얘기가 있지만 앞으로 단일화 과정에 여러 토론과 인터뷰를 통해 한덕수 후보의 말씀을 더 들어보는 걸로 가름해야 되겠습니다. 네, 대선 후보들의 정치와 정책 그리고 철학을 듣는 관훈클럽의 대선 토론회는 오늘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이틀 뒤 목요일에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모시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덕수 후보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게 안 한 거죠? 네,